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2주차, 3주차, 4주차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일 텐데, 우선 우리 문화재 중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고고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토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먼저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실제로 신석기 시대 토기부터 청동기 시대, 토기철기 시대, 삼국 시대의 토기에 대한 하나하나를 이해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토기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습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뒤로 좀 미루고 내가 앞부분에 수업해야 될 내용들을 먼저 수업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기 하는데 이 토기가 뭘까요? 말 그대로 하면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 되는데 단순하게 흙으로 만든 그릇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뭔가 문화재 학과 학생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된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그런 이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토기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토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하나하나 해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체로 이 토기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이를테면 토기 관찰을 하는데 우리가 주안을 두어야 될 여러 가지 속성들, 요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기 하니까 흙으로 만든 용기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 천연계의 광물질인 흙과 물을 그리고 불이 융합돼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탄생한 그릇. 이게 아마 전문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토기를 정의 내릴 때 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의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장인의 기술. 그래서 흔히 토기하면은 흙, 물, 불, 그리고 장인의 기술이 혼연일체돼서 탄생한 인간이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다음에 또 이 토기의 중요성, 토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또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토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징들을 알아야 되는가? 제일 먼저 토기를 만드는 바탕 흙이 바로 이제 태토라고 하는 거죠. 태토. 우리가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어, 아기를 태아라 그러듯이 이 소위 토기의 바탕이 되는 흙을 이제 우리가 태토라고 그런다. 이 태토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가지고 각기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태토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시기에 토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토가 중요하다. 단순히 태토라고 하면 흙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흙에 여러 가지 혼합 물질을 섞는다는 거죠. 왜? 토기를 제대로 된 그 시기에 그 특징을 지닌 토기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흙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태토에는 여러 가지 혼합 물질도 함께 들어가는 일체를 우리가 태토라고 그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용기, 그릇인 토기 그릇을 만드는 방법. 우리가 그것을 성형한다 그러죠. 성형은 소위 형태를 만든다. 성형 방법에 따라 가지고 토기의 종류가 달라진다. 항아리도 있고 단지도 있고 접시도 있고
바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토기 종류들이 이 성형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토기의 종류는 다른 말로 고고학에서는 기종이라고 그래요. 그릇의 종류. 자, 이 그릇의 종류 역시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각기 달리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기를 만드는 제작 방법 중에 성형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물, 물체의 형태 속에 그 그릇의 기능과 용도가 담겨져 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안경을 보면은, 이게 눈이 어두운 사람이 쓰는, 이 눈이 밝게 하기 위해서 쓰는 안경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듯이 머릿속에. 그릇의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성형에 의해서 구성된 그릇의 종류는 다시 말해서 그 그릇의 기능과 용도를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기에는 여러 가지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양이 새겨지는 것을 우리가 시문한다 그러죠. 시문, 문양, 시문. 자, 이 문양 역시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 시대의 그 지역 사람들의 공통된 관념, 이데올로기가 문양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양은 흔히 그 토기를 사용한 사람들의 사상과 관념이 투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사상, 문화를 이해하거나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거나 연대를 알거나 이럴 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게 바로 이제 토기 문양이다. 그러니까 이 토기 문양을 어느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문양을 시문을 했다. 어느 시대에 어떤 문양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토기를 통해서 대강의 그 시대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문양뿐만 아니라 앞에 봤던 기종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성형 방법이라든지 태토의 조성 형태 이런 것들도 역시 그 시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들이 고고학자들 눈에는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릇 형태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릇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요. 우리가 도자기라든지 톡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톡이 표면이 아주 정치하게 매끈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을 톡이 표면을 정면한다 또는 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정한다, 정면한다. 면을 고른다, 정리한다. 그런 의미죠. 자, 이 토기 표면에 나타나는 조정 흔적, 정면 흔적, 이 역시도 시대에 따라 가지고 달리 나타난다. 단순하게 손으로 빚은 토기, 회전판은 또는 농로를 사용해서 회전을 하면서 만든 토기의 표면에 정리된 토기 표면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토기가 만들어진 시대적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토기 표면에 나타나는 조정, 정면 흔적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토기 표면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유약을 발라서 만든 그릇, 그것이 도자기죠. 자기와 달리 의도하지 않은 그런 유약이 발라진 형태의 토기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유약이 발린 형태를 우리가 자연유가 부착된 톡이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유라고 그래요. 이 자연유는 나중에 다음 항목에서 다시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가를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역시 토기를 가마 안에서 굽는 과정에서 소성 온도 또는 소성 방법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 지역적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토기의 제작 방법을 특징지어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유약을 발라서 제작하는 도자기 이전에 토기와 도자기 사이에 소위 시유독이라고 하는 한 단계의 이 토제 용기들이 있어요. 대체로 우리 중세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이때쯤 나타나는 그 토기들이 우리가 흔히 시유독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유독이 이전에도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도기들도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은 토기와 도자기를 구분하는 중간 단계다고 그래서 우리가 도기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작 방법이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유약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토기의 시대 또는 사용된 시대 또는 지역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토기를 형태가 만들어진 토기를 가마 안에 넣어서 굽는 과정을 우리가 소성한다고 그러죠. 소성, 굽는다. 자, 이 소성 방법, 이 역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소성 방법이 시대에 따라 가지고 달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성 방법을 토기를 관찰해서 이 소성 방법을 파악을 해야만 이 토기가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진 토기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소성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해내기는 좀처럼 좀 어렵지만, 그렇지만 유심히 토기 관찰을 많이 하고 분석을 많이 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은 단방에 그런 특징들을 알아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길러야 된다. 그런 안목들을. 그래서 이 소성 흔적도 토기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토기를 성형을 해서 문양을 새기고 유약을 바르거나 아니면 자연류 상태로 구워진 소성된 이 토기는 이제 본연의 임무를 다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사용이 되면은 토기에 어떤 흔적이 나타납니까? 바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토기가 사용된 흔적을 통해서 이 토기가 어떻게 쓰였으며 어떤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관찰을 통해서. 그렇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도구 역시도 오랜 기간 사용이 되면 그 사람이 사용했던 습관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토기가 사용된 그런 흔적도 우리가 토기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기의 생명이 끝나면, 다시 말해서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나면은 이 부지불식간에 깨지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깨뜨리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토기가 이제 폐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고고학 유적 발굴을 통해서 발견되는 이 토기들은 거의 90% 이상이 깨진 형태의 토기로 발견이 돼요. 거기에는 땅속에 묻혀 있는 과정에서 토합에 의해서 깨진 그런 토기도 있는 반면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깨지거나 폐기된 상태로 버려진 이런 토기들도 이렇게 많이 확인이 돼요. 자, 이런 폐기된 토기들은 흔히 우리가 마을이라든지 주거지, 생활 장소에서 이런 흔적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특히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선사시대 사람들이 생활하고 남은
어, 물건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린 이 소위 쓰레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폐총, 조개더미 들어보셨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토기 파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거의 대부분 파편 형태로 나타나고, 이 파편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 토기가 용도 폐기된 상태로 버려진 토기들이죠.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용도 폐기된 토기로 버려진 토기라. 그러면은 고고학적으로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 깨진 토기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형태의 토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폐기가 된 그 토기 조각 하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용되다가 폐기가 됐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다시 말해가지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깨진 토기 파편 하나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고고학 자료로서 역할을 하고 한다. 자, 이러니까 이제 단순히 박물관 진열장 너머에 그 뭐 틱틱하게 볼품없는 이런 토기 항아리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안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토기를 단순한 똥단지 같은 그런 하나의 힘을 그걸로서 보고 지나치면 되지 않는다. 좀 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통찰을 하면서 분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문화재학과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목적이기도 하다. 그 노하우가 축적이 됐을 때,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면의 우리가 문화재 계통에 진출해서 활약을 해낼 수 있다. 그 연습 과정이 바로 유적 유물의 기초 이해에서 특히 이제 지금 토기를 공부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들었던 8가지 중요한 요소들 중에 먼저 토기 태토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죠. 자, 태토는 토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바탕 흙인데, 앞에 잠깐 설명했다시피 단순한 흙은 아니다. 흙은 흙이되 토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이어야 된다. 거기에 큰 주먹만한 돌이 포함이 되어 있다든지, 거친 조각돌이 포함이 되어 있다든지, 모래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돌알갱이가 너무 많다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만들고자 한 토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러면은 각 시대별로 그 지역에서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토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바탕 흙이 필요하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토기를 만들 때 단순하게 산기슭에서 파온 그 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흙을 아주 정밀하게 채질을 하고 정선을 해서 돌알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걸러내고 미세한 점토질만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나 그게 반드시 모든 시기에 그러진 않았어요. 이를테면 신석기 시대의 토기에는 아주 모래 알갱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강가나 해안가에 거주하면서 삶의 터전 자체가 모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질토 등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나는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 근데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이 토기가 나름대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더라. 모래 알구형이 속에 운모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게 바짝바짝 빛이 난다든지, 또 모래 알갱이 자체가 보강계로 기능을 해서 토기를 좀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차츰 토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사실을 터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토기들이 나타난다. 청동시대 무문토기는 또 무문토기대로 나름대로 태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음에 신석기 시대 토기, 정동기 시대 토기, 삼국시대 토기, 토기를 각 시대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토기의 특징을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는 태토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 점토만으로 토기를 만들게 되면은 토기를 성형하거나 그다음에 토기를 굽는 과정에서 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성형 토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의도치 않게 토기가 깨져 버린다든지 튀어버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형 기술, 소성 기술과 불가분의 관계로 초기 점토가 선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설명했다시피 단순한 점토, 미세한 점토, 이것을 우리가 점토 니자를 써서 니질 점토라고 그래요. 이 니질 점토만으로 토기를 만들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을 한다. 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강제로서 혼합을 해서 섞어서 사용하는 이 재료를 혼화제라고 그래요. 섞는다. 그래서 이 혼화제는 시대에 따라서 토기 대토의 혼화제가 다르지만 대체로 도랄갱이 종류들, 그 도랄갱이 종류에는 석영이라든지 꽃모라든지 모래알갱이라든지 여타 식물질 섬유, 식물질, 풀 종류죠. 이런 것들을 섞어서 토기를 만드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 이것은 일정 경지의 혼화제이자 이제 보강제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섞어서 이제 이 대토가 만들어지면은 각 시대와 지역의 특징에 맞는 토기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혼화제 이 관찰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대와 지역에 따라 혼화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주도에 뭐가 많이, 제주도는 무슨 섬이에요? 화산섬이죠. 그러니까 화산섬이니까 화산재가 제주도에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토양 속에. 그 토양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니까 당연히 토기 태토 속에는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화산재 돌알갱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육지에 어느 고고학 유적을 발굴을 했더니 화산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태토로 만들어진 토기가 나타났다. 발견이 됐다. 이러면은 직감적으로 이거는 제주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토기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물론 눈으로 육안 관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정밀하게 관찰해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밀한 현미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오늘날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런 토기 태토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혼화제 관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면 골침, 그 바다에서 주로 해산물로서 나타나는 뼈 종류를 갈아서 이렇게 혼화제로 섞는 거. 그 다음에 녹색에 이제 변성암을 갈아서 섞는 거. 각서감 이런 것들과 이것은 변성암, 각서감, 해면골침 이런 것들은 아까 제주도 사례에서 설명했다시피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포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적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런 혼화제가 섞여 있는 토기 이러면은 이때까지 고고학 발굴 조사에서 나온 토기를 관찰한 경험에 의해서 어느 시대의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진 토기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규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때 당시 사회 현상에 접근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고고학다운 고고학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지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식물 섬유라든지 활석. 활석은 우리가 흔히 이 돌솥밥집에 가면은 돌솥 만든 그 이렇게 납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반질반질하게 빛나는 연한 돌이에요, 대질에. 자, 이런 것들도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에 주로 나타나는 토기에 섞여서 나온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태토를 이겨서 만드는 과정에서, 점토를 이겨서 태토를 만드는 과정에서,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 땅바닥에서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점토를 이긴다. 이런 과정에서 그때 당시 농사 지으면서 떨어졌던 접시, 보리, 씨앗 종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곤충의 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흙에 박히는 상태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특히 육안으로도 실제로 관찰되는 경우가 많지만 토기 바닥에 벽시 자국이 찍혀가지고 벽시 자국이 원래는 찍혀가지고 박혀 있었는데 이것을 고온에 소성을 하는 과정에서 벽시는 타버리고 벽시 흔적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곡물인지 무슨 곤충의 알인지를 육안만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홈이 파여 있는 자국이 남아 있는 거기에 실리콘을 주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빼내서 다시 전자주사 협력형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 벽시가 무슨 종류의 벽시다. 곤충 알이 무슨 종류의 곤충 알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 선사시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농경의 발생, 농경 중에서도 각 작물마다 보리가 언제부터 재배됐으며 벼가 언제부터 배조됐으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단순한 토기 파편에 박혀 있는 이 한 알의 곡물 자료 흔적 이걸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죠. 태토 관찰을 통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곤충알이 있다. 곤충알인데 거기에 회충알이 있다. 회충알의 구조는 현미경 관찰하면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 뱃속에 있는 이 곤충, 회충알, 이것은 피막이 표면이 유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그 알 내부의 유기질은 다 썩어 없어져도 토양 속에 영원히 유리질화된 형태로 사라지지 않고 남아요. 그것이 오늘날 관찰을 해서 고고학 자료로 대단히 중요시 되는 거죠. 왜? 어떤 회충의 알이 이렇게 검출이 됐다.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주로 무슨 식료를 주식으로 했고 어떤 질병을 알았고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런 헥토 관찰에서 나오는 곤충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사고고학 시간에 다시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에요. 화장실 고고학 이런 것도 하니까 그때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태토에 담겨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생업 경제 수단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환경적 조건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환경 조건에 어떻게 해서 살아왔는지 주식이 뭐였는지 당시 사람들이 알았던 주된 질병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태토 관찰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태토 관찰을 등한시하면 되겠나요? 아주 중요시 하면서 정밀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 자, 이제 토기를 보면은 토기를 만든 그 흙, 단순한 흙으로 보면 안 되고 단순한 흙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문화재학과 학생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진다. 그럴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우리가 토기를 흙을 물에 이겨서 적정한 형태의 굽기로 만들어서 점토를 점토로 빚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흙이라, 저 토기라는 거죠. 자, 이 토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대체로 1만 2천 년 또는 1만 년 전부터 이 토기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조선시대에 심지어,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토기는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사용이 됐어요. 얼마 전까지. 어, 조선시대까지 도자기 또는 텅센 밥그릇 이런 것들이 주로 밥상에서 많이 봤는데 토기는 못 봤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토기 나름대로의 용도와 기능이 있어서 도자기나 텅센 그릇이 으로 대체할 수 없는 또 다른 용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토기의 생명은 거의 영원했다. 지금도 일부 상간마을이나 이런 데서는 토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토기가 각 시대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 달랐다. 좀 차이가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토기 형태를 만드는 기초적인 작업이 바로 이제 토기 성형 과정인데, 이 토기 성형 과정은 크게 네 가지 형태의 토기 성형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5개 정도의 토기 그릇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 있다. 첫 번째는 권상법이라고 그랬어요. 나선 모양으로 돌돌 말아가지고 떡가래 모양으로 만든 점토띠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한 선으로 계속 말아 올라가는 거. 권상법, 돌돌 말아서 그렇게 성형하는 방법. 주로 이런 토기들은 선사시대 토기의 성형 방법으로 주로 많이 활용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손으로 단순하게 빚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수비법이라 그러는데, 이 수비법은 주로 소형 토기의 제작 방법으로 활용이 됐어요. 점토 덩어리를 손으로 그냥 오목하게 주물딱 이렇게 우리 찰흙놀이 하듯이 이렇게 자그맣게 만들어서 표면을 손으로 매끈하게 문지르고 누르고 해서 토기를 만드는 방법. 이게 이제 손빗기, 수비법.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제 선사시대 토기 또는 역사시대 토기라고 하더라도 소형 토기들은 구태여 이런 띠쌓기라든지 태쌓기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태쌓기라고 하는 윤적법이 되는 거죠. 자, 우리 태쌓기는 흔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도넛 같은 환상의 고리 모양을 만들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계속해서 이어 붙여서 중첩시켜서 만든 토기. 이게 이제 윤적법이란 거예요. 계속 바퀴 륜자에 쌓을 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리 쌓기, 태쌓기 이렇게 이제 이 역시도 선사시대 토기에 주로 활용된 그런 토기 제작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 보다시피 이게 이제 회전대 또는 농로라고 그러는데 발로 이렇게 차서 회전을 시키면서 거기에 예, 점토를 쌓아 올라가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융합되어 있는 거죠. 회전대에 윤적을 해가지고 회전을 시키면서 그릇 모양을 만들거나 또는 권상법에 의해 가지고 회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거나 이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한다. 자, 이런 방법은 주로 선사시대 토기에서 우리 흔히 원상국 시대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토기 성형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것은 이전에 바닥에 놓고 전부 일일이 권상법이나 윤적법이나 손빗기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에서 이제는 회전판을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회전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토기를 좌우 대칭으로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두께를 일정한 두께로 만들어낼 수 있고 토기가 보다 정형화된 그런 얇은 토기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하나의 이제 토기 제작 과정에서 이제 커다란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소위 우리가 원상복 시대에 소위 연질 토기, 와질 토기, 그리고 삼국 시대 회청제 경결 토기, 그 이후에
통일신라, 고려시대 도기, 조선시대 도기,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변형으로서 손빗기 방법으로 흙덩어리를 회전판 위에 올려놓고 회전을 시키면서 토기의 기형을 한 번에 이렇게 뽑아내는 것. 우리가 도자기 제작하는 그런 방법을 영상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도자기 제작 방법은. 그것은 이제 소위 물레성형법이 되는 거죠. 흙으로 띠고리를 쌓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 기초 성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토 덩어리 그 자체에서 쭉 토기를 회전판을 회전시키면서 뽑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대체로 토기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은 이런 5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고고학 발굴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토기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가지고 저렇게 토기를 만드는 방법을 토기 관찰을 통해서 복원을 해보니까 앞에 그런 5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흔적들을 토기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소위 우리 잘 알고 있는 전형적인 우리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예요. 여기 좀 깨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토기의 도면이에요. 토기를 그리는 도면은 실측 도면이에요. 실측 도면의 중심선을 중심으로 좌측은 토기 겉면, 바깥면을 이야기하고, 중심선의 우측은 토기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선들이 이렇게 뚝뚝 지나가는 것은 토기 내면에 이런 흔적이 나타난다. 여기에 문양이 이렇게 시문이 되어 있고 탁분이 여기 되어 있는 것은 토기 표면에 이런 문양이 있다. 이것을 이제 요 부위에 있다는 것을. 자, 그리고 오른쪽에 요 두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깥은 표면, 여기는 내부 내면. 그래서 요거가 이 토기의 전체적인 두께가 되는 거죠. 두께, 단면 두께. 자, 이 깨진 토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고고학 관찰에서는 완형인 토기보다 깨진 토기가, 완전한 토기보다 깨진 토기가 우리가 고고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자, 그것은 깨진 상태에서만 이렇게 소위 점토띠가 접합이 되어 있는 그런 흔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한 줄, 여기에 한 줄, 여기에 한 줄. 깨진 면에 보니까 점토띠를 붙이되 점토띠가 평평하게 붙여진 게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붙어 있더라. 경사지게. 자, 이게 경사지게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안으로 경사진다 그래서 내경접합이라고 그래요. 내경접합. 그와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접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경접합이라고 그러죠. 밖으로 경사진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그런 접합 방법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시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토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체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토기,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의 토기까지 우리가 흔히 선사시대 토기라 그러는데, 이 선사시대 토기는 앞에서 설명한 윤적법, 원상법, 이거를 이용해서 점토띠를 쌓아 올려서 그것을 문질러서 토기 형태를 만드는 그런 성형 방법을 사용했어요. 물론 소형 토기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수비법도 사용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회전판이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토기 표면을 그 속에 회전에 의해 가지고 이 매끈한 상태로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이게 매끈한 상태로 회전 손질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토기에 점토를 쌓았던 흔적이 상대적으로 회전판을 만들어서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매끈하게 표면을 정면한 그런 토기보다도 흔적이 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선사시대 토기의 이 윤적법이나 본상법이나 수비법 이런 토기 제작 방법이 훨씬 더 잘 나타나있다. 왜? 그것은 토기 표면을 나중에 2차로 매끈하게 정리하지 않은 거친 상태로 그대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석기 시대 토기인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뾰족한 요런 바닥이 이제 뾰족하다 그래서 첨저형 저구라 그래서 첨저 토기, 첨저형 토기. 자, 이게 뾰족하니까 뾰족한 상태로 땅 위나 어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기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신석기 시대 뾰족한 바닥이 뾰족한 이 토기는 뒤집어서 거꾸로 구연부라고 그래요. 윗부분, 아가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것을 테이블이나 바닥에 놓고 거꾸로 이렇게 성형을 하게 되다 보니까 토기의 접합 부분이, 점토띠 접합 부분이 바로 세운 상태에서 보면은 안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는 내경 접합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청동기 시대에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무문토기, 민무늬 토기, 무늬 없는 토기 단계에 오면은 첨저 토기에서 바닥이 납작한 굽이 달린 바닥으로 변해요. 그것은 납작한 바닥을 이 지면이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기를 바로 세운 상태에서 성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성형 방법을 우리가 바로 세운다 그래서 정치 성형, 이게 뾰족한 바닥을 뒤집어서 거꾸로 뒤집어서 성형을 한다. 이것은 거꾸로 뒤집는다 그래서 위치를 바꾼다. 그래서 도치 성형 이렇게 이제 용어를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신석기 시대 토기에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 토기에 담겨 있는 이 그릇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대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을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문양도 역시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문양까지 다 새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형 사례인데, 이제 신석기 시대에 이어서 청동기 시대에 오면은 토기가 보다시피 여기에 납작한 바닥이 있습니다. 납작한 바닥. 제가 왜 이 깨진 토기를 가지고 이렇게 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냐 그러면은 흔적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납작바닥. 청동기 시대에 문양이 없는 민무늬 토기, 무문 토기. 그렇다. 물론 이제 여기 이 그림에는 이 구멍무늬 톡이라고 해서 아가리 쪽에 쭉 같은 간격으로 구멍 열을 뚫어서 장식한 그런 톡이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다시피 여기에 겉면에 드러나는 흔적들 이게 이제 점토띠를 쌓아서 붙인 거죠. 붙였는데 여기에 문질러서 붙일 때 점토띠를 어떤 거 앞에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거꾸로 엎어서 이게 토기를 성형을 하다 보니까 안으로 경사가 기울어진 내경 접합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보다시피 청동기 시대에는 바로 세워진 상태에서 접합이 되기 때문에 외경 접합, 외경 안에서 바깥으로 경사지는 그런 접합 흔적을 보인다. 그게 이제 청동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큰 특징이 초기에 이제 성형 방법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대체로 이제 바로 세워서 만들어지는 토기는 이 청동기 시대 토기 이후에도 대체로 외경 접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토기에는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자, 바깥에서 보니까 여기에 토기 점토띠를 붙였던 흔적이 평행하게 되지만 이 토기가 토기 두께가 있기 때문에 문질러서 바깥 부분에 여기에 나타나는 흔적은 접합 흔적은 여기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안에 내면 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바로 이제 이 부분에 이렇게 이 위치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경 접합이 이루어진 것을 이 도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토기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지만
고고학에서는 이 실측 도면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실측 도면을 보면은 이 톡이 이 사진을 보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또 고고학 실측을 배울 때 그것을 왜 그런지 또 실측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 가지고도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사진의 육안으로 보더라도 요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쭉 지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기가 어떤 형태로 깨져 있는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 토기의 성형 방법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토기가 붙였던 부분이 쉽게 붙였던 결 방향으로 잘 깨질까요? 그러지 않고 붙여지지 않았던 점토의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깨질까요? 당연히 붙였던 방향으로 깨지는 것이 보통의 역학적인 힘의 작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밑으로 깨진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옆으로 이렇게 선을 지나가면서 깨진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으로도 깨져 있지만, 대체로 이 깨진 면이 이렇게 토기를, 즉, 성형을 할 때 점토띠를 부착했던 그 흔적이다. 자, 여기도 보세요. 요 단위로, 요 단위로, 요 단위로, 요 단위로. 자, 그래서 깨졌을 때 깨진 부분을 섣불리 지나쳐서는 안 된다. 눈을 크게 뜨고 깨진 부분이 왜 그런 형태로 깨져 있는가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자, 우리가 저 공동묘지에 죽음들이 많이 묻혀 있는데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내야 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안에서 바깥으로 접합을 했던 게 깨진 흔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앞부분에서 이게 내부가 되고 여기 바깥 부분이 되니까 외경 접합이 이루어졌다. 자, 그렇게 이제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형 흔적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자, 이것은 이제 무문토기, 청동시대 무문토기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원삼국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대체로 지금의 경기 북부 또는 영서 지역 일대 해가지고 남한강 동쪽에 주로 소위 중도 문화 유형이라고 하는 그런 고고학 유적 이름을 따서 명명을 한 건데 소위 이게 이제 중도식 도구인데 이거 역시도 바닥이 평저인데다가 납작 바닥인데가 또 무문토기 제작 기법 청동시대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니까 외경 접합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에 이르면은 접합을 할 때 토기를 일정 정도 한 번에 이렇게 접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건조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접합을 시켜서 좀 더 견고하게 접합을 했던 그런 특징으로 이제 변화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경사지게 외경 접합을 한 그런 흔적이 되겠습니다. 자, 건조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성형을 했다. 깨진 부분을 잘 관찰을 하면 그런 흔적이 나타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 봤던 청동기 시대의 무문토기에 비해 가지고 좀 더 무문토기는 무문토기지만 좀 더 단단한 형태로 구워졌다. 왜? 일정 정도 건조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접합을 하고 성형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토기를 소성을 하기 때문에 이 토기는 좀 더 단단한 무문토기다. 청동기 시대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토기를 우리가 단단하다. 질이 경질 무문토기다. 이렇게 고고학에서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경질 무문토기 하면은 중도 문화유형 원삼국 시대에 해당이 돼요. 그것은 별도의 또 우리 역사고고학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 이런 흐름이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기 성형이 끝났어요. 토기 형태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토기 표면, 내면, 바깥면을 이렇게 면을 고르게 만들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점토띠만 붙어져 있는 상태면 여기에 보이는 깨진 면이지만 그 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깨진 부분이
이 정확하게 접합한 부분이 정확하게 이어지지 않고 또 거기에 울퉁불퉁 요철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 토기 표면을 뭔가의 행위를 가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토기를 정면을 한다. 정면, 면을 고른다. 면은 무슨 면? 토기의 앞면, 바깥면을 고른다. 자, 이 면을 고르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면을 고르게 했는가? 그것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 면을 고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도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 도구로 토기 표면, 내면을 정리한 그런 사례들을 사진을 통해서 제시를 해놨는데, 자, 여기 보면 목리 조정, 목판 누르기, 목판 긁기, 그 다음에 지두흔, 마연, 깎기, 회전 목판 긁기, 물손질, 회전 물손질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고고학 토기의 제작 기법 중에 토기 표면을 정면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이런 용어들을 앞으로 4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들을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타 지식으로서. 자, 이 목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은 나무 나이테가 있죠. 그 나무 나이테의 이 심재와 부재, 이 물관 쪽에 무른 부분, 그 다음에 나이테의 단단한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토기를 긋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톱니 이빨처럼 이렇게 이제 결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걸로 이렇게 쭉쭉 문지르게 되면은 거기에 나무 결 형태로 이렇게 미세한 이 소위 일본말로 기스 또는 이 흔적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세로로 긁으면 세로 목판 목리 조정, 가로로 긁으면 가로 목리 조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토기를 예로 들면은 여기에 딱 찍어서 밑으로 긁어내린 목판이 되는 거죠. 목판. 요 목판에 목리 조정한 목판의 사이즈는 너비가 한 5cm 요 정도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옆에 그 흔적이 나타나고 여기도 그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요 사이즈 이런 것들이 전부 통일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 목리 조정을 하는데 사용한 그 사이즈의 목판은 어느 장인이 주로 계속해서 사용해서 토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토기를 만든 제작 장인을 알 수 있다. 그 토기를 만들어서 유통한 유통 지역을 알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토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목리 조정이 있어요. 목리 조정. 자, 이것은 목판 긁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목리 조정인데, 요거는 미세하게 정피하게 한 그런 목리 조정이 되는 거고, 이것은 옆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목판 긁기를 한 거죠. 자, 이 목판은 이 목판에 비해 가지고, 목리에 비해 가지고 나무판인데, 너비가 좁아요. 그렇죠? 너비가 좁아. 약 2cm 정도로 이렇게 좁다. 그리고 목판의 두께도 균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끈하게. 그러니까 한쪽이 많이 파이고 나머지 부분이 적게 파이네요. 여기도 역시 나무 나이테가 따라서 흔적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 이것은 이런 걸 목리 조정이다. 자, 이 토기는 내면은 이렇게 정밀한 목리 조정이 이루어지고 바깥면은 좀 거칠게 이렇게 목판 목리 조정이 이루어졌다. 목판에 의해서. 그래서 좀 내부와 외부의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판 누르기는 말 그대로 납작한 나무판을 꾹꾹 눌러가지고 토기가 단단하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성형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서 요 한 단위가 한 번 눌렀던 목판 단위예요. 목판 단위. 그러니까 요 크기의 목판 단위를 순차적으로 꾹꾹꾹꾹 눌러서 토기를 단단하게 했다. 주로 이 목판 누르기 기법은 토기 내면에 나타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토기 표면에 이렇게 꾹꾹 눌러서 그대로 남겨주게 되면은 뭐 이거 자체가 모양 효과를 노린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토기 표면이 거칠거칠해져 가지고 오히려 미려한 효과가 반감이 되니까 주로 토기 내면에 이렇게 목판 누르기 방법으로 토기를
표면을 정리를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토기 표면에 위아래로 여러 형태로 반질반질하게 문지른 흔적들이 있어요. 자, 이 문지르는 도구를 우리가 예세라고 하는데, 이 예세는 흔히 우리가 대나무 있죠? 대나무 껍질이 표면이 반질반질하죠? 매끈하게. 그것을 위아래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사슴 뿔이라든지 뼈 있죠. 뼈도 표면이 맨질맨질하니까 그거를 위아래로 문질러서 토기 표면을 정치하게 견고하게 이렇게 만듦과 동시에 일정 부분 반질반질하게 윤기가 나도록 해서 문양장식 효과도 가미하는 그런 이 토기 표면 정면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기의 위아래로 문지르는 것. 이것은 종마연. 그 다음에 이와 반대로 옆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이 마연 흔적이 나타나는 거. 횡마형. 종이든 횡이든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 역시도 뭡니까? 종마연에서 횡마연. 이것이 시기와 지역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깎기. 여기는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자, 이 토기를 바닥에 여기에 보다시피 굽이 있는 납작한 바닥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보기가 싫다든지, 아니면은 토기의 몸통하고 바닥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접합을 해서 꾹꾹 누르면은 여기에 접합할 당시에 점토띠를 다시 보강을 해가지고 접합을 하게 되는데, 점토띠를 보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뭉퉁하게 점토띠가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게 보기 싫으니까 토기를 미려하게 깎아내는 거죠. 그것은 깎아내는 거는 우리가 사과 깎듯이 정지된 상태에서 깎는 방법. 그것은 깎는 단위가 요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회전 깎기는 회전판이 도입이 돼 가지고 고속 회전을 시키면서 회전하는 상태에서 여기 칼만 딱 갖다 대면은 쭉 우리가 상주에 흔히 감 깎는 기계 같이 그렇게 해서 주변부가 매끈하게 도려내지는 그런 회전 깎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목판 긁기 있었죠. 이 목판 긁기 이것도 회전하면서 목판 긁기 하는 그런 형태도 기법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물손질, 회전물 손질.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이 회전판, 농로에 고속 회전을 하면서 흔히 우리 도자기 만들 때 흔히 많이 보이는 거. 물 손질이라는 것은 이 손을 물에 적셔서 그 물에 적신 손을 토기 표면에 쭉 갖다 붙여서 토기 형태를 만들면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거기에 물 손질이 되는 거죠. 자, 그 물 손질도 미세하게 회전 물 손질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관찰을 하면은 이 횡방향으로 옆으로 여기에 이 나무 나이테 목리처럼 손에 생겨 있는 지문 흔적이 미세하게 옆으로 토기 표면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게 손으로 회전하면서 물 손질을 했으면 그게 이제 회전 물 손질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회전 물 손질 이외에 토기를 그냥 정지된 그런 상태에서 토기 표면에 물을 축여서 손에 발라서 토기 표면을 문질러서 토기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하는 거.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이 토기 제작 방법 중에 토기 면을 정리하는 그런 기법들이 이제 이 토기 관찰한테 나타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토기를 이해를 할 때 잘 관찰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두흔이라는 게 있어요. 지두흔은 말 그대로 지두가 뭐예요? 우리 손가락 끝.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접합을, 이건 주로 접합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문양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보면은 전국시대 무문톡인데, 납작한 바닥과 몸통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를 점토를 덧붙이거나 해서 여기에 손으로 꾹꾹 눌러서 이제 접합한 그런 흔적. 요게 이제 손으로 누른 흔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청동지세 무문토기의 바닥 부분에 거의 예외 없이 확인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무문토기의 특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특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 과제물로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출하라고 한 것 중에 여기에 이제 문양 표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문법, 문항을 시문하는 방법, 문양 표현이죠. 자, 여기 이제 시문 도기를 토기 표면에 대고 긋거나 회전시켜서 긋거나 찢거나 회전시켜서 꼭 긋거나 찢거나 회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좌우간 토기 표면에 안으로 움푹 들어가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문양. 우리는 그것을 안으로 음각을 이룬다 그래서 음각 표현 문양이라고 해요. 음각 표현 문양. 자, 이거에 반대되는 것은 양각 표현 문양이 되겠죠. 양각 표현 문양인데 그 양각 표현 문양을 다른 말로 밖으로 튀어나온 이 토기다 그래서 첨부토기, 첨부표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토기 실물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아직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에 대면 수업을 할 때 다시 보여주겠습니다만, 자, 여기 말 그대로 앞날문이라고 그래요. 앞날은 앞은 뭐예요? 누린다. 그 다음에 날은 뭐예요? 찍힌다. 눌러 찍어서 만든 문양. 눌러 찍어서 만든 문양. 자, 뒤에 앞인문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앞날은 앞인에 비해 가지고 정형성이 좀 떨어져요. 이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앞이. 자, 그 다음에 주로 이 문양 형태들은 주로 이제 신석기 시대 이런 이 선사시대 토기에 나타내는 문양 종류가 대부분이 여기에 보이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자돌문은 뭐예요? 자돌문. 우리가 토기 표면을 뾰족한 송곳 같은 걸로 찌르게 되면은 찌를 잣다요. 찔러서 송곳이 들어간 만큼 찌른 부분 주위로 볼록하게 점토가 그 부피만큼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문양을 우리가 자돌문이라고. 찔러서 주변이 튀어나온다. 돌출된다. 자돌문. 자, 이것들도 이제 우리 신석기 내조로 나타나는 그런 문양. 그리고 문양 명칭. 자, 그 다음에 죽관문. 죽관문 뭐예요? 대나무 죽자예요. 대나무가 대롱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대나무 대롱을 토기 표면이 말랑말랑한 토기 표면에 꼭꼭 누르게 되면은 둥근 원형의 대나무 관 모양의 문양이 생긴다. 그래서 죽관문이다. 자, 그러면은 죽관문은 꼭 대나무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한 것만 죽관문이라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 대나무뿐만 아니라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대롱으로 관 형태의 둥근 문양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죽관문이라 그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조형문이에요. 무슨 조자입니까? 우리 손톱. 손톱이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동고스름하죠, 그죠? 그 손톱을 이렇게 토기 표면에 일정한 열을 맞춰가지고 일정한 힘으로 꼭꼭꼭꼭 찍어서 누르게 되면은 손톱 모양의 이제 문양이 이제 표현되는 거죠. 이것도 주로 신석기 시대의 토기 아가리볼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자, 이런 토기를 하나하나 명칭을 부여를 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이유가 이 토기 문양 자체가 시대에 따라가 다르게 나타난다. 지역에 따라 가지고 문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필이면은 많은 문양이 있을 텐데 왜 이때 당시 사람들이 토기에 이런 문양을 주로 채용을 했는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문양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토기 양식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제 문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침선문. 자, 침은 뭐예요? 바늘이에요, 바늘. 바늘 같은 뾰족한 도구를 가지고 선을 쭉 그어서 문양을 새기는 거. 이게 이제 침선문. 침선문이 가장 일반적인 문양 중에 또 하나죠.
압입문은 아까 앞날문 설명하지. 말 그대로 도장무늬 형태로 이제 찍힌다. 우리 나중에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토기의 특징이 소위 이 도장무늬가 찍혀 있는 이나문 토기. 도장은 꼭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걸 도장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앞에 왔던 죽간문 뭐 이런 형태가 규칙적으로 쭉 배열돼 가지고 딱 찍혀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이것을 앞날문하고 구분해서 압입문이라 이제 그런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회전문, 회전. 말 그대로 뭐예요? 토기의 옆으로 토기가 만들어지면은 토기의 어깨라든지 몸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이라든지 이 부분에 한 바퀴 같은 문양으로 쭉 한 바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요거 이제 회전문이 되는 거죠. 자, 회전판을 사용해 가지고 회전문을 부착하는 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회전문을. 그러니까 이거는 음각 표현의 회전문이니까 안으로 새겨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이 회전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실타래 문양 형태, 이걸 승문이라 그러는 실타래. 이것을 토기 목이라든지 몸통에 감아가지고 꾹 누르게 되면은 실타래 문양 형태가 말랑말랑한 토기 표면에 그대로 형틀로 찍히는 거죠. 틀 형태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압형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회전문 중에 한 유형이라는 거죠. 자, 이런 문양들이 이제 우리 선사시대 토기 이런 데 이제 주로 나타나고 선사시대 토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토기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토기다. 우리가 무문토기, 무문토기 하지만 이 무문토기 시대, 정동시대에는 이 무문토기, 무늬 없는 토기가 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양 형태는 주로 신석기 시대에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난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삼국시대나 이 원삼국시대 이때에 들어오면은 주로 이제 회전문 이런 계통이 이제 많이 채용이 되는데 같은 문양들이 규칙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그런 문양 형태로 정밀하게 이제 표현된다. 물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된다. 자, 그다음에 첩부 표현, 점부 표현. 이 첩부라는 것은 뭐입니까? 토기 표면에 뭔가 덕지덕지 문양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점토띠 덩어리 이런 것들로. 자, 점토띠나 점토판을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토기에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석기 시대 토기 중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신석기 시대 토기 하면은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는 여러분들이 빗살무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에 침선, 선으로 빗살을 새기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찍어서 앞인문 형태로 빗살을 새기는 거. 두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시기를 달리해 가지고 그게 있는 반면에 첩부 표현에 의한 토기들은 이 빗살무늬 토기보다 먼저 만들어진 토기 중에 우리가 융기문 토기 또는 덤무늬 토기라고 그러죠. 융기라는 것은 뭐예요? 점토띠가 토기 표면보다 밖으로 불룩 솟아 있다는 거죠. 띠를. 자, 이런 융기문 토기. 신석기시대 경기에 해당되는 이런 식의 토기거든요. 또 토기 아가리에 청동시대에 보면은 점토띠를 붙이고 거기에 톱날 문양으로 문양을 새겨놓은 거. 이거는 돌대문 토기. 돌대라고 그러죠. 그 점이. 자, 그 다음에 척부문 토기, 부문 토기, 그 외에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 토기 표면에 멧돼지를 만들어 붙인다든지, 대표적으로 우리 신라 시대의 신라 토우도, 이런 것들도 일종의 첩부문 토기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첩부 표현이 또 있다. 다른 말까지 이거는 밖으로 튀어나오는 문양 표현. 토기 표면 내부로 새겨지는 문양.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 음각 표현, 첩부 표현. 자, 그 다음에 태색 표현에 의해 가지고 문양이 만들어진다. 태색은 뭐예요? 말 그대로 토기 표면에 칠을 한다. 칠. 자, 칠을 하는 원료는 주로 이제 알료라든지 이런 착색제를 발라가지고 토기에 문양 장식 효과를 내는 거, 장식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것을 이제 물에 녹는 수용성 착색제는 주로 이제 수은주, 수은주는 은빛깔이 나죠. 그 다음에 황토, 철단, 황토, 붉은 빛깔이 나죠. 그 다음에 주칠, 역시 이제 붉은 빛깔이 난다. 먹은 뭐예요? 먹, 이것은 검은 빛깔이 난다.
이것을 가지고 토기 표면에 그림을 그리거나 문양을 넣어서 장식을 하는 그런 형태의 토기. 자, 이런 채색 표현에 의한 토기 문양 표현이 주로 늦은 시기에 토기가 화려하게 장식되는 그런 토기에만 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신석기 시대에도 이미 주치를 발라서 장식한 토기들도 많이 나타나고, 또 토기 표면 전체를 주치를 해가지고 토기 표면을 아까 마연 기법에 의해서 맨질맨질하게 마연을 해서 광택을 내게 한 그런 토기들도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다. 그래서 채색 표현도, 채색에 의한 문양 표현도 상당히 이런 시기부터 사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칠도포, 칠이 도포되어 있다. 칠이 발려져 있다. 토기 표면에. 자, 이것은 칠은 주로 어떤 칠인가요? 대체로 오칠 종류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연 안료 중에 우리 흔히 아스팔트, 우리 기로하는 아스팔트의 안료가 이제 토기 표면에 덮어지는 이거 유화성이죠.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제 좀 늦은 시기 이후에 토기에 나타나는 거죠. 왜? 칠을 꽃나무에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칠 원료를 만드는 기술 수준에 도달했을 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칠토기들은 대체로 우리 초기 철기 시대 이후 토기에 주로 확인이 되고 왔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토기들도 확인이 되고 있다. 자, 토기에 칠이 되어 있는 이런 토기들을 우리가 도태토기라 그러죠. 도태칠기라 그래요. 도태칠기. 자, 속은 토기로 만들어졌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까맣게 반질반질 장식되어 있는 칠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칠기범주에 넣어서 바탕은 토기다. 그런데 표면은 칠로 장식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칠기 종류의 하나로 봐서 도태칠기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약을 이렇게 토기 표면에 바르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시유라고 그러죠. 자, 시유는 흔히 유약을 토기 표면에, 만든 토기 표면에 발라서 굽게 되면 흔히 도자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도자기도 그러지만 도자기 이전에 원시적인 어떤 그런 유약을 발라가지고 토기를 굽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토기에 형성되는 유약, 자연유라고 그러죠. 그와 다른 어떤 토기가 만들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시유토기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자연유는 왜 형성이 되냐 그러면은, 만들어지냐 그러면, 우리가 자연유는 젓갈색 연질토기라든지 이 회색 연질토기라든지 이런 연질토기 계통에는 자연유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자연유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가마 내부에서 토기의 소성 온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내가 토기에 대한 기초 이해 그 텍스트 자료 중에 보면은 거기에 회청색 경질토기라고 나와요. 그 회청색 경질토기는 가마 내의 토기 소성 온도가 약 1100도 이상이 될 때 그렇게 단단한 이 소위 쇠소리가 나는 단단한 경질토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경질토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마 내부에서 온도가 고온의 1100도씨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은 토기 태토 속에 포함되어 있던 앞에 봤던 혼화제 중에 석영이라든지 장석이라든지 이런 광물질이 녹아가지고 토기 표면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기 내부에는 땔감에 의해 가지고 거대한 용광로처럼 벌겋게 달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토기가 다 구워지고 나면은 토기를 굽는 가마의 아궁이와 연기가 빠져나가는 배연구를 갑자기 틀어막게 되면은 가마 내부에서 완전히 환원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환원 현상에 의해 가지고 원래 토기 색깔은 젓갈색 붉은색이었는데 완전히 환원이 돼 가지고 이제 색깔이 어떤 색깔로 회청색으로 단단한 유리질의 이런 쇠소리 나는 경질토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밖으로 빠져나왔던 태토 속의 광물질과 토기 표면에서 가마 내부에 용광로처럼 피어올라 있던 연료에서 떨어져 나온 재들이 이 입구와 배형부를 틀어막게 되면은 서서히 토기 표면으로 내려앉아서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초록 빛깔이 나는 자연유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토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표면에 유약을 바른 그런 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그런 자연 상태로 가마 내부에서 생성되는 그런 유약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연유라고 그러는 거죠. 자, 이런 자연유가 생성이 되어 있는 토기 하면은 우리가 대체로 삼국시대 이후에 회청식 경질토기 딱 그렇게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자, 이 자연유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 토기를 이런 상태로 굽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유약이 생겨나네. 아름답네.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인위적으로 이 유약을 발색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야? 재라든지 이런 이 발색을 하는 색깔을 띠는 정색제, 산화납 이런 것들을 토기 표면에 구워서 일정 정도 온도로 굽게 되니까 이제는 뭐야? 자연유가 아니라 토기 표면 전체에 골고루 유약이 발려진 상태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연유는 주로 가마 내부에서 위에서 재가 내려앉는 토기 어깨 부분이라든지 토기 몸통의 윗부분이라든지 아가리 부분이라든지 목 부분이 이런 데만 생기고 아랫부분은 내려앉아도 거기에 달라붙지 못하니까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시유토기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토기 전면에 유약이 발려진 그런 토기로 만들어졌다. 토기의 훨씬 더 한 단계 이제 발전을 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토기는 주로 우리 삼국시대 말 또는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이런 토기들이 이제 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시유 토기 중에서는 산화납이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을 띠게 하는 정색제가 동철 이렇게 이제 혼합해서 이 유약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 발라서 굽게 되면 이 시유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산화납이 주성분이 되는 게 그래서 이제 납연자를 써서 연유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구워진 도기는 그래서 이제 여기 유약을 인위적으로 발라서 만든 이 토기는 이전에 삼국시대 회청색 경질 토기까지 단계에서 한참 발전된 이 토기다. 그래서 이제 토기라 그러지 않고 독이라고 그래요. 독이.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도작이라고 그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납이주 성분으로 이렇게 유약이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이 토기를 이제 연유독이 납 그리고 이렇게 구워진 이 토기의 색깔이 유약의 색깔이 초록빛이 난다. 그래서 녹유독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또 정색대의 이 특징에 따라 가지고 황갈색을 띠기도 하는 그런 독이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황갈색 독이 색깔에 근거할 때는 연유독이, 황갈유독이 전부 다가 원래는 뭐다? 연유독이에 녹유독이, 황갈유독이 전부 다 연유독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통일신라 시대 이때쯤 되면은 중국 당나라하고 밀접하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당삼채라고 하는 아주 표면에 화려한 유약이 발려져서 문양 장식이 있는 이 토기가 유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아주 고급 종류의 이제 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에서도 당나라 삼채를 수입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그 제작 기술을 받아들여서 신라 삼채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대체로 우리 7세기 단계에 고분에서 출토되는
토기들, 신라토기 중에 신라 산채들이 이렇게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신라토기 공부할 때 또 등장하니까 그때 또 부연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회유독일. 회는 말 그대로 재, 식물의 재. 이런 것들은 물에 타서 토기 표면에 발라서 소성하게 되면은 토기 표면에 은색으로 발색이 돼서 유약이 발려진 시유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재를 발라서 어, 구운 톡이다. 그래서 이제 회유독이라고 그래요. 회유. 예. 우리 옹기도 역시 만들 때 그 유약이 주로 이제 잿물을 이용을 하죠. 그거의 변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유약을 바르는 방법, 시유 방법. 붓이나 가죽으로 표면을 바르는. 이것은 바르고자 하는 부분에만 바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덤벙기법이라는 것은 앞에 말했다시피 식물의 재 이런 것들로 큰 용기에 안료 용액을 만들어서 거기에 말 그대로 덤벙 담궈서 꺼내게 되면은 토기 표면 전체에 유압이 골고루 발려서 그것을 일정 정도 건조시켜서 굽게 되면은 덤벙기법에 의한 이 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도자기도 그런 기법으로 이제 만드는 도자기를 흔히 분청사기 중에 덤벙기법 분청사기, 전라도 고흥지방에 주로 특징적인 그런 도자기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젓갈색을 띠는 산화염 소성의 연질 토기 같은 경우에는 토기 표면에 슬립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흔히 이 흙탕물을 토기 표면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그 토기 표면에 흙탕물이 마르게 되면은 얇은 피막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얇은 피막. 그런 기법으로 만드는 그런 그 효과, 일정적인 이제 발색 효과를 이제 슬립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로 우리 6세기 정도의 신라토기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기법, 연질토기에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토기를 굽는 과정, 이제 토기의 그런 형태를 만들고 또 토기에 문양을 새겨놓고 또 유약을 바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형태가 다 만들어지고 장식 문양이 다 가해지고 나면은 비로소 일정 정도 그늘의 건조 과정을 거쳐서 가마 내부에 배치를 시켜서 굽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주로 우리 청동시대 무문토기, 무늬 없는 무문토기를 예로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가마에서 구웠던 흔적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토기 표면의 가마 내부에서 어떤 상태로 구워졌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토기 표면에 이렇게 시커먼 이렇게 반점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흑반이라고 그래요. 반점, 흑반, 반점들, 흑반. 이렇게. 자, 이것은 토기를 가마 내부에서 소성할 때 땔감 연료라든지 이런 유기물과 접합해서 거기에 탄소가 발생을 하면서 아직 굽히지 않은 말랑말랑한 상태의 토기 표면 속으로 이렇게 침투돼서 흡착이 돼서 흑색화돼서 이렇게 하나의 반점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흑반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이것은 솔이나 물로 이렇게 문질러도 토기 속으로까지 침투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흡착돼서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이제 바로 흑반이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또 토기 표면에 거름이 있는 것이 있어요. 거름. 자, 여기서 보이는 게 거름이죠. 거름. 이 거름은 주로 토기를 다 굽고 난 다음에 조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탄소 또는 연기가 발생해서 토기 표면에 달라붙었을 때 이렇게 생기는 그런 흑색 물질, 이걸 이제 거름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뭐 밥하다가 모르고 오랫동안 그냥 온도 높여서 하면은 냄비 바닥에 시커멓게 누룽지가 달라붙죠.
그거와 마찬가지 찌꺼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거름은 속이 표면에 이렇게 얇게 달라붙기 때문에 손이나 도구 이런 것들로 문질면은 이게 표면만 이렇게 그 얼음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떨어져 나오면은 속이 그 얼음이 있는 원래면은 속이면으로 이렇게 그 색깔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온다. 그게 큰 차이점이다. 자, 그러면 그 얼음, 흑반 이거를 왜 우리가 관찰해야 되고 중요시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이 토기를 가마 안에서 어떤 상태로 배치를 해서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구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또 거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거름을 잘 과학적인 분석을 하면은 지방산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거름이 무슨 물질에 의해 가지고 형성이 됐다. 음식물 같으면은 뭐 이렇게 끓어 넘치는데 뭐 어쨌든 쌀을 갈아 가지고 끓여 넘쳤던 그런 흔적이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 거름을 통해 가지고 벼농사를 활발하게 지어서 식료로 활용을 했다. 이런 것들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성 흔적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얼음이 이런 이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형성되는 것은 소성 과정하고는 좀 관련이 없죠. 소성 과정에서 형성되는 얼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흔히 이 소위 이 가마 안에 연료가 불완전 연소가 이루어질 때, 그럴 때 그 연기가 토기 표면에 달라붙어 가지고 형성이 되죠. 그런 것들은 소성 과정에서 형성되는 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조리나 사용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런 걸음하기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토기의 제작 흔적 중에 우리가 흔히 탄알이라고 해요. 탄알. 이건 타자는 무슨 거예요? 두들기 타자예요. 두들긴다. 방망이를 두들긴다. 날은 앞에서 앞날문 토기 했죠? 그러니까 찍히는 흔적이다. 찍히는 흔적. 그러니까 두들겨서 찍히는 흔적. 그걸 우리가 이제 탄알 기법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찍힌 문양을 탄알문이라 그런다. 자, 여기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기와를 만들 때도 이런 기법들이 사용이 되는데, 기와 만드는 과정이에요. 기와나 토기 만드는 과정이나 같은 흙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같은 기법이 사용이 돼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방망이가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탄알판이 되는 거예요. 탄알판. 이게 이 규격이 작은 단판 탄알판. 그 다음에 이건 규격이 중간 정도 되는 중판 탄알판. 그 다음에 규격이 길다랗게 하나로 되어 있는 장판 탄알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사용되는 시기가 기와에서는 다른 거죠. 토기를 만들 때 이렇게 장판 탄알판, 중판 탄알판, 이런 큰 탄알판은 사용을 하지 않아요. 주로 단판 탄알판이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쉽게 탄알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는 가지고 왔다는 걸 이해해주고, 토기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토기 이 탄알판, 방망이로 탄알판으로 토기 표면을 이렇게 이제 두드리게 되는 거죠. 두들기. 왜 두드릴까요? 토기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토기 기벽 내부에 공기 구멍이 생기게 되면은 고화도로 토기를 굽게 되면은 공기 구멍에 들어차 있던 공기가 팽창을 해가지고 울퉁불퉁하게 공기 기포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토기가 터져버리는 그런 불량품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토기 이 내부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야 된다. 그리고 토기 표면에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 이런 경우에 기와를 만들 때는 기와 내부에 원통으로 나무판을 둘러가지고 내부 바깥에 점토판을 붙여서 만드니까 안에 지지대가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별도로 안에 내부를 받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토기는 지지대가 없으니까 그 내부에 왼손으로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 그것을 두들길 때 받쳐주는
그 도구를 우리가 내박자라고 그래요. 내박자. 다음에 나와요. 그 내박자를 안에 받치고 바깥에서 두들겨야만 토기가 찌그러지지 않겠죠. 내박자를 받치지 않고 물렁물렁한 이 토기를 그냥 빨래방망이 두들기듯이 두들겼다가는 토기가 그냥 제멋대로 형태가 일그러진 그런 토기밖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탄할기법이다 그런다. 이 탄할기법도 나타나는 시기와 탄할 문양의 형태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이 탄할판에 규격이 토기 표면에 찍혀 있게 되면은 아까 목판 목미 조정과 마찬가지로 그 장인이 이 사용한 규격이 동일하게 되면은 제작지 또는 제작 장인을 추정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탄할판에 의해 가지고 토기 표면에 찍혀 있는 이 탄할 문양이 원래는 토기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제작 과정상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찍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매끈하게 토기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문양 효과도 일종의 내게 되게 되는 거죠. 문양 효과도. 그러니까 그것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남겨두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양화돼 가지고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탄할문 이렇게 탄할문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탄할 문양의 종류는 토기에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음에 나오니까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박자라고 하는 게 바로 토기 내면을 받치는 도구. 이렇게 마치 버섯 모양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일정 경우 문양을 새기게 되면은 이런 문양 형태로 토기 내면에 받쳐진 흔적이 찍히게 되는 거죠. 문양이 없으면은 그냥 둥근 이런 이 크기의 단위가 토기 내면에 받쳐졌던 흔적으로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기를 탄할판에 의해서 탄할 기법에 의해서 제작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또 보여준다. 대체로 우리가 이제 초기철기 시대를 지나서 원삼국 시대에 이르러서 이런 획기적인 토기 제작 방법의 변화와 더불어 이런 탄할 기법이 채용이 된다. 그것은 어, 어, 앞에서 살펴봤던 회전판의 도입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근데 그런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또 준비해서 토기와 도기, 자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용기들을 공부할 때 별도로 또 참고로 더 보강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은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내박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조그만 작은 토기를 만드는데 굳이 이런 판알기법이 제공되거나 이러지 않아도 돼요. 주로 대형의 저장용 토기들, 운반용이라든지 조리용 이런 큰 저장용 토기 이것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그 토기를 만드는데 토기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기법들이 채용이 된다. 그것은 다시 말해 가지고 이런 탄할 기법이 채용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농업 이런 산업의 발전 과정, 식생활의 발전 과정, 또 잉여 산물의 저장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봤던 해삭기와 해선제를 혼용해서 사용되는 그 시기가 원삼국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원삼국 시대 이야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시대명이고 이래서 아까 모두의 제가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그런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이 고고학 수업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련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그 수업을 첫 시간에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대면 수업을 할 때 별도로 제가 기회를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탄알문의 여러 가지 종류들의 토기 표면에 주로 이제 이 탄알들은 항아리 종류의 그 큰 토기들을 이렇게 이제 많이 찍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 탄알판에 요렇게 이제 문양을 요렇게 새기게 되는 거죠. 방망이에. 왜 요 문양이 새기는 건가 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문양 효과를 노리고 탄알판에 문양을 새긴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물기가 있는 이 토기 표면을 방망이로 매끈한 빨래방망이 같은 매끈한 방망이로 두들기게 되면은 방망이의 토기 표면에 흙이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져 나와요. 그렇죠? 이 소위 이 수분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떨어져 나온다는 거죠. 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눈금을 새겨 넣게 돼요. 눈금을 새겨 넣으니까 이 토기 표면이 떨어져 나오지도 않고 이 안으면서 속에 깊숙이까지 공기를 빼낼 수 있는 찍혀서 그런 효과도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나중에 보니까 문양 효과도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문양을 치우지 않고 남기게 되는 거죠. 우리 삼국시대에 회전 물손질이 이루어진 그런 토기들도 전부 다 중간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문양을 회전 물손질에 의해 가지고 매끈하게 지워버려요. 지워봐요. 그래서 회전물 손질된 토기 표면을 자세히 관찰하면은 그 내부에 지워지지 않은 이 탄알 문양이 희미하게 이렇게 관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탄알 조정 후에 조정 후에 정면 후에 회전물 손질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여기에 소위 문살 무늬처럼 이렇게 네모난 이 문양, 요걸 이제 격자라고 그래요. 격자 무늬. 격자 탄알문. 자, 여기도 위에는 이제 격자 탄알문이 되고, 아래쪽에 바닥에는 길다랗게 이렇게 하나의 평행한 선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평행 탄알문, 격자 탄알문.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위에는 평행 탄알문, 아래는 격자 탄알문. 같은 폭이라고 하더라도 부위에 따라 가지고 이게 탄알 문양이 다른 탄알판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이 토기의 제작 과정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이 안경호라고 하는 토기인데 이 토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위에는 실을 꽃 모양, 실타래 모양, 성문 탄알, 실타래. 그리고 아래는 뭐예요? 격자문 탄알, 네모난 격자 탄알. 자, 그 다음에 이 탄알판의 규격이 이렇게 딱딱 나오죠. 하나의 탄알판 단위가 되는 거죠. 약 5cm 정도로 이렇게 중첩해서 두드린 그런 탄알판, 이 격자 탄알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평행 탄알판에 뭐를 새겼어요? 새 발바닥 모양. 그래서 조종문이라 평행 탄알과 조종문 같이 새겼죠. 그런 탄알문이 또 이제 백제토기 중에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평행 탄알이 나타나는데 하나의 단위들이 이렇게 이제 쭉 나타나죠. 자, 요런 단계에 오면은 삼국지의 늦은 시기인데 탄알을 아주 정밀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문양 효과를 의도해서 이렇게 이제 탄알 문양을 새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연한 형태의 이제 탄알 문양이 새겨진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문양 효과를 의도한 게 아니라 토기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죠. 여기에 성문 탄알 이거 역시도 문양 효과를 의도하면서 만들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토기 탄알 표면에 찍혀 있는 탄알 문양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탄알문 이외에 나머지 토기의 제작 방법 그리고 토기 표면을 통해서 토기에서 관찰해야 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탄알문 또는 탄알 기법 여기까지 공부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토기의 관찰에 의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 조만간 주말을 통해 가지고 이 나머지 부분 그리고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될 신석시대, 청동시대 그 토기 각각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영상 자료를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아, 수업 주차에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꾸준히 제가 이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은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 전체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기초 지식으로서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가급적 먼저 강의를 하고 나중에 각 시대별 토기 또는 각 기종별, 종류별 토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 과정, 특징, 그에 담긴 고고학적, 역사적 의미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기초 지식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